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머니 2 생물학적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이민우. 파벨이 돌아왔다.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파벨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고동치는 심장을 억제하느라 애를 썼다. 파벨 역시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이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파벨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우리들의 위대한 일을 도우셨다니 고맙지 않을 수 있나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어머니를 정신적인 동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제 닐 로브나는 아들 파벨의 어머니이자 동지가 되었다. 어머니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이제 어머니는 두렵지 않았다. 아들 파벨이 깃발을 움켜쥐고 시대를 이끌 때에도 그 시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외칠 때에도 어머니는 두렵지 않았다. 가진 자들은 절대로 자기 것을 그냥 내주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힘 앞에서만 굴복한다. 그 힘의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김수영 시인은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고 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사실이다. 차로의 탄압은 더욱 억날해졌다. 시 진압에 군대를 동원했고 군대는 소총에 착근까지 하고 시대를 사냥했다. 깃발을 움켜쥔 파벨의 뒤로 어머니와 공장촌의 노동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전제정치의 몰락과 민중의 부활을 힘있는 목소리로 합창했다. 시대를 맡고 있던 군대 속에서 앞에 총이라는 날카로운 명령이 툭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눈도 끔찍 않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미 어머니의 가슴은 두려움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로 채워져 있었다. 군대가 시대를 덮쳤다. 시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아수라장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휘두르는 개머리판에 시대들이 쓰러져갔다. 파벨이 들었던 깃발도 회색 군인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어머니는 파벨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은 그들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전혀 아니다. 판사들은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고난으로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윤택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국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을사오적 이 5명 전원이 판사 출신임은 우연이 아니다. 재판은 형식일 뿐이었고 판결의 결과도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의 판사 아살이 뒤룩진 그의 친구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들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판사들의 뒤편에선 초상화 속에 자르가 판사들의 머리 너머로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벨과 함께 구속된 사람들 모두에게 유죄 시베리아 유형 귀양이 선고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가슴속에 전단지를 품고 거리로 나섰다. 그 전단지에는 자신의 파벨이 법정에서 행한 연설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헌병대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었다는 것을. 헌병대는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체포하려고 했고 어머니는 저항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머니와 헌병대를 둘러섰다. 어머니는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고 외쳤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뭐 때문에 내 아들과 그 동지들이 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미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믿어주시오. 어제 그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러시아편 표지. 헌병대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해산을 명령하며 어머니를 폭력적으로 체포하게 했다. 모여든 군중들이 어머니에게 달아나라고 외쳤지만 가슴을 얻어맞은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전단지를 군중에게 뿌렸다. 헌병대 속에 숨어있던 첩자, 그동안 노동자인 척했던 스파이가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후려 갈기며 입 닥쳐 이 쌍년아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다시 어머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어머니는 마구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문설주를 끌어안다시피 붙들었다. 헌병대가 어머니의 그 손을 후려치고는 목을 잡고 짓누르기 시작했다. 군중들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생물학적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한다. 모성애는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깊어 속을 알 수 없고 너무 넓어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너무 높아 어쩌다보면 어지럽기까지 하다. 감성을 깨는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랑의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면 해석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자신의 유전자를 전상받은 혈육의 잉태와 출산을 하는 포유류 고유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왠지 억울하고 인정하기 싫어진다. 인간이란 존재를 포유류라는 생물학적 특성으로만 설명한다는 것은 인생과 축생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직계 혈연 조직을 의미하는 가족은 절대적 가치가 되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딴지일보 게시판까지 가족의 가치는 늘 옳은 것이고 대부분 공감을 얻는다. 아이들에 대한 각종 범죄나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도 뜨면 내 아이가 당했다면 죽여버릴 것이라는 살인 충동의 분노까지도 이 공감의 예외는 아니다. 내 가족의 안녕과 이익은 절대 선이다. 입시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비판하지만 자신의 아이는 스스로 그 속으로 밀어넣는다. 내 아이는 명문대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끔 재벌 20, 30세들의 무개념적이고 심지어 반사회적이기까지 한 행태에는 분노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대기업의 가족 중 하나가 입사라도 하면 잔치라도 벌일 기세가 된다. 실제로 대단히 진보적인 지인에게서 자신의 아들이 국내 1위라는 모 법무법인의 인턴으로 들어갔다며 술을 사겠노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다. 이제 가족은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왜 가족은 이데올로기가 된 것일까? 이제는 비밀도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다. 안정적인 가정이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이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야만 체제가 부조리함이 있어도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체제는 구성원 모두가 소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미디어를 포함하여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신화나 종교가 했던 역할을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닐 로브나가 바벨의 어머니일 때는 체제가 위험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러시아의 어머니가 될 때 부조리한 체제는 위험에 봉착하는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22살의 풋풋한 청년이자 청계천 삐복록 공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했다. 그가 이 끔찍한 죽음의 대가로 요구한 것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죄책감마저 느끼게 했다. 그가 전신화상의 고통 속에 죽어가며 어머니에 남긴 말은 저들과 타협하지 말고 싸워달라는 부탁이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고 약속을 지켰다. 이 소선 여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해유와 협박에 맞서 전태일의 요구 조건을 국가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시체 인수를 거부했다. 아들의 영정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이소선 여사 전태일 재단.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파악한다면 포유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들여다보면 복잡계 내에서도 가장 최상단에 위치한 생명체일 것이다. 닐 로브나가 보여준 자식에 대한 사랑, 즉 생물학적 사랑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친족의 범위를 넘어 더 보편적이고 더 공동체적인 큰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축생과는 다른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번째 인생 탐구의 결과이며 당연한 말이지만 판단과 동의는 언제나 각자의 몫이다.